회장님, 저분이 한복 명장님이십니다. 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개를 돌린 순간 숨이 멎었죠. 정돈된 머리,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12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빈손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여자는 담담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떨림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모두가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여자라며 버렸던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자신만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도대체 그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일이 있기 12년 전 서윤아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26에 시집와서 이제 막 27이 된 새댁이었죠. 건설그룹 회장의 외아들 한정우와 연애 결혼을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새벽을 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최명숙은 이른 줄에 접어든 지금도 칼 같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더했죠. 51살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밥상 차림, 수저 놓는 방향, 국의 간까지. 유나는 그 시선 아래서 숨을 죽이며 움직였어요. 국이 싱거워.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을 맞추고 또 맞췄는데도 시어머니의 입맛에는 늘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남편 정우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죠. 28배 젊은 상무는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어요. 유나가 이 집에 온 건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죠.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정우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 3년을 사귀고 그의 프로포즈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다정함은 이 집 문턱 앞에서 멈춘다는 걸.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유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집안도 아닌 것이 얼굴 하나로 우리 집안에 들어왔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시어머니가 신부 대기실에서 한 말이었어요. 유나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꼭 쥐고 눈물을 삼켰죠. 그때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잘하면 되겠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한 회장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나는 며칠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봐도 알아서 해라는 답만 돌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유나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양복을 발견했어요. 옷걸이에 걸린 회색 양복이었죠. 자세히 보니 단추 하나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떨어질 것 같았어요. 유나는 그 양복을 조용히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바느질 도구는 늘 가지고 다녔어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손에 쥐어준 작은 바느질통이었죠. 외할머니는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 바느질로 살았습니다. 손녀에게도 틈만 나면 바느질을 가르쳤어요. 유나야, 바느질은 마음이여.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야 옷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여.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유나는 실을 꿰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헐거워진 단추를 떼어내고 새 실로 촘촘히 달았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죠. 양복 안감을 살펴보니
어깨 부분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나는 양복 전체를 손봤어요. 단추를 달고 안감을 정리하고 보풀을 제거했죠. 마지막으로 깨끗이 다림질까지 마쳤습니다. 옷걸이에 다시 걸린 양복은 새 옷처럼 말끔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그 양복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이 양복이 왜 이렇게 말끔하지? 시아버지가 소매를 만지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식탁을 차렸어요. 단추도 새로 달린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단추를 만지며 중얼거렸죠.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겼었잖아요. 그때 손봤나 보죠. 유나의 손이 멈췄어요. 아니에요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굳이 나서서 공치사를 바라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죠. 정우가 유나를 힐끗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미안함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그는 밥을 떠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이 사람도 말을 안 하는구나. 유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정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세탁소가 한 일이 되고 원래 그랬던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였죠. 그래도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메모하고 명절 제사상 차리는 법을 밤새 공부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또 잔소리가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그것도 몰라? 어디서 자랐길래? 그 말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책을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새벽까지 연습했죠. 첫 번째 명절 제사상을 완벽하게 차렸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조유리 씨 순서가 틀렸네. 대추 하나 위치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죠. 정우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걸까요? 그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결혼 1년 차가 됐을 때 유나는 이 집의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어른들을 챙기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혼자 있을 때 외할머니 생각이 났죠. 외할머니는 유나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전라도 시골집 작은 마루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던 여름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바늘을 잡으면 누구보다 섬세해졌죠. 이건 12땀이요. 한복깃을 달 때는 12땀이 딱 맞는 것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들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유나에게는 위로였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쏟아질 때, 남편의 침묵이 차가울 때, 유나는 가끔 바느질통을 열었죠. 바늘을 잡고 천을 꿰매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한복 저고리가 찢어졌어요. 귀한 비단 저고리였는데 옷장에서 꺼내다가 못에 걸린 거였죠. 아이고, 이거 어머님한테 받은 건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저고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소매 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한정우의 외조할머니가 물려준 저고리라고 했죠. 수선집에 맡겨야겠네. 비단이라 아무데나 맡기기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유나는 그 저고리를 바라봤어요. 찢어진 부분의 결을 보니
수선이 어렵진 않아 보였죠. 외할머니에게 배운 감침질, 겉에서 실밥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만 꿰매는 기법이면 흔적 없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죠. 내가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바느질을 좀 배워서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배워봤자 얼마나 할 줄 안다고. 괜히 옷 망치지 말고 그냥 수선집 맡겨.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죠. 그날 밤 유나는 이불 속에서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잘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속이 쓰렸어요. 왜 나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왜 이 집에서 나는 늘 모자란 사람일까? 그녀는 몰랐죠. 그 한복 저고리에 얽힌 사연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연이 언젠가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라는 걸. 결혼 2년 차가 됐습니다. 유나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침밥을 짓고 어른들을 챙기고 남편을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기는 언제 가질 거야? 명절에 만난 친척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곧이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는 자신도 몰랐죠. 시어머니의 눈빛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이 싱겁다, 청소가 덜 됐다 같은 잔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말이 섞이기 시작했죠. 둘째 며느리는 벌써 애가 둘인데.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들리지 않는 척 식탁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죠. 정우와의 사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식이 늘었고 야근이 잦아졌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늦어? 유나가 물으면 정우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가 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남편은 바쁜 거야. 나를 사랑하지만 바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결혼 2년 차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유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바느질통을 꺼냈죠. 아무것도 수선할 건 없었지만 그냥 바늘을 잡고 싶었습니다. 바늘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까무잡잡한 얼굴, 굵은 손가락, 그리고 따뜻한 웃음이었죠. 유나야, 사람이 힘들 때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이 집이, 이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의 셔츠 깃에 뭔가 묻어 있었죠. 유나는 그걸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 차려줄까? 아니, 먹었어.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바늘이 떨렸죠.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차마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유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집에서 그녀의 정성은 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훗날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 물론 그때의 유나는 알지 못했죠. 자신의 손끝에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 3년 차 유나는 병원에 앉아 있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이었죠. 손에 쥔 번호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우는 회의가 있다며 오지 못했죠. 서윤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유나는 두 손을 꼭 모았죠. 자연 임신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유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난임 판정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나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죠. 지나가던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네, 어머님.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렀죠. 병원은 다녀왔어? 그 물음에 유나의 발이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래?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유나는 입술을 달싹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못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진실이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지켜보자.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끝에 담긴 차가움이 온몸에 스며들었죠.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그날 저녁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10시가 넘어서였죠. 유나는 부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 먹었어? 응, 회식했어. 정우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우 씨, 응? 오늘 병원 다녀왔어. 정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죠. 그래, 뭐래? 조금 어렵대. 자연으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다가와 안아주길 바랐어요. 괜찮다고, 우리 같이 노력하자고 말해주길 원했죠. 하지만 정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피곤하니까 일단 자자. 그게 전부였어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죠. 눈물이 났지만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오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걸까요? 왜 이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난임 판정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돌려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큰집 며느리는 셋째 가졌다던데.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까지 그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집은 언제 좋은 소식 들으려나.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느껴졌어요. 유나의 손이 떨렸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은가 봐.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이를 악물었죠. 울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때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 좀. 그는 유나를 보고 말을 멈췄어요. 아내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죠.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유나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까봐 두려웠죠. 결혼 4년 차가 됐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2번 시도했어요. 2번 다 실패했죠. 첫 번째 실패 후 유나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었어요. 주사를 맞고 호르몬제를 먹고 온갖 검사를 받았죠. 그 모든 과정이 고통이었습니다. 배에 놓는 주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아야 했어요. 혼자서 주사기를 들고 배를 꼬집으며 바늘을 찔러 넣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2번째 시도 때는 더 힘들었어요. 호르몬 주사 때문에 몸이 붓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화가 났어요. 자신에게, 세상에게, 모든 것에게. 2번째 실패 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돈만 들어가고 소용없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유나는 알았습니다. 포기하라는 거였죠. 더 이상 쓸모없다는 선언이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그만하라니까.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남편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결혼 5년 차, 6년 차. 유나의 일상은 반복됐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 사이 무언가 많이 변했어요. 정우는 더 자주 늦게 들어왔죠.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어요. 회식이라고 했죠.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가끔 남편의 양복에서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적도 있었죠. 유나는 그걸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하고 대답을 들으면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제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밥 차려. 빨래 안 했어? 손님 오시는데 청소 좀 해. 마치 집안일 하는 사람한테 시키듯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투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는 게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결혼 6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갔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며칠 뒤였거든요. 좋은 재료를 구하려고 새벽부터 나섰죠. 시장 한켠에 작은 한복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어요. 낡은 간판에 전통 한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유나는 무심코 그 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복 저고리들이 보였습니다. 연두색, 분홍색, 하늘색, 곱고 화사한 빛깔들이었죠. 문득 외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 한복을 참 좋아했습니다. 시골 장이 서는 날이면 꼭 한복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구경했죠. 한복은 사람을 단정하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 기억이 가슴 한켠을 찔렀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왜인지 눈물이 났죠. 요즘 왜 이렇게 울음이 많아졌을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습니다. 유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죠. 손님들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다들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죠. 건강하세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유나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데우고 날랐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수고한다고 말하지 않았죠. 저녁 무렵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었죠. 손이 물에 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오늘 음식이 왜 그래?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갈비찜이 짰어. 손님들 눈치 보느라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유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 말뿐이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유나는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결혼 7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유나는 33이 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죠. 유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즘은 12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문자였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언제부터 이런 문자가 익숙해졌을까요?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나가 화면을 봤죠. 발신자는 정우였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이 이상했어요. 자기, 오늘 진짜 보고 싶었어. 유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자기, 정우는 유나를 자기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늘 유나라고 불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문자는 자신에게 온 게 아니었어요. 정우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7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렇구나. 그랬구나. 유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이 마른 것 같았죠. 그날 밤 유나는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느질통을 꺼냈어요. 바늘을 잡았죠. 손이 떨렸지만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어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간밤에 문자를 확인한 게 분명했어요. 유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죠. 이 집에서 7년을 버틴 방법이 그거였으니까요. 모른 척하고 참고 견디는 것. 하지만 그날 밤 유나는 바느질통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녀 자신도 그 답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몰랐죠. 결혼 7년 차 그 겨울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금이 가고 있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금이 완전히 깨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때의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터진 건 설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시댁에 모였어요.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유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명절은 늘 전쟁이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수십 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눴어요. 부엌에는 유나 혼자였죠. 잡채 더 없어?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가져갈게요. 유나는 잡채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상을 차렸죠.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며느리는 그런 존재였죠. 오후가 됐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안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죠. 유나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우가 들어왔죠. 아침에 잠깐 나간다더니 오후가 돼서야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아, 잠깐 회사에. 정우가 얼버무렸죠. 그런데 그 순간 정우의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5쯤 돼 보였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정우 회사 비서실 소속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누구야?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게 회사 후배인데 잠깐 서류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죠. 설 명절에 서류 때문에 젊은 여자가 상사 집까지 따라온다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정우와 그 여자에게 쏠렸어요. 유나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손에 들린 접시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자기, 오늘 진짜 보고 싶었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 여자였죠. 정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 여자 누구래? 회사 후배라고 했잖아. 후배가 왜 명절에 상사 집에 와? 유나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쓰러지면 안 됐죠. 이 집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정우가 유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 당황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사과의 말도 해명의 말도 없었죠.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 일단 저 여자는 보내.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였죠. 시어머니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 이리 와봐. 유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남편이 밖에서 바람을 피우지. 시어머니의 말에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제 잘못이라고요? 아이도 못 낳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뭘 했어? 이 집에서? 유나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어요. 유나는 입을 다물었죠.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유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이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아이 하나는 낳아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도대체 한 게 뭐야?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죠. 쓸모없는 며느리한테 내 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정우의 외도가 당연하다는 투였죠.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굳는 걸 느꼈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명절마다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죠.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정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혼해. 그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유나도 정우도 친척들도 모두 굳었죠.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 깔끔하게 정리해.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것처럼요. 유나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그렇게 눈빛으로 호소했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의 침묵 한 번으로. 며칠 뒤 변호사가 왔습니다. 시댁에서 부른 사람이었죠. 위자료는 5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나는 그 숫자를 바라봤죠. 5천만 원. 7년의 대가가 고작 그거였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유나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회장님 측에서 혼전 재산이 대부분이라 분할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혼전 재산. 결혼 후에 불어난 재산도 많았는데 그건 언급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싸울 힘이 없었죠.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을 핀 건 저쪽인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야 하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7년을 살면서 배운 건 침묵뿐이었으니까요. 유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놓는 손이 떨렸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짐을 쌀 시간은 하루가 주어졌어요. 유나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방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물건은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외할머니가 물려준 바느질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물건들은 대부분 버려졌어요. 시어머니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치워버렸죠. 7년 동안 모은 건 없었습니다.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가방 하나에 짐을 다 넣었어요. 그 가방이 너무 가벼워서 웃음이 났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문 앞에 정우가 서 있었어요. 유나. 그가 불렀습니다. 유나는 발을 멈췄죠. 미안해. 정우가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왜 미안한지, 뭐가 미안한지 설명도 없었죠. 유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7년 전 프로포즈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저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죠. 나도 미안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 그 말을 남기고 유나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정우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죠.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가. 딱 한마디였죠. 배웅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에 손을 얹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했던 거실, 수천 번 음식을 준비했던 부엌, 혼자 울었던 화장실, 그 모든 곳에 자신의 시간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걸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문이 닫혔어요. 뒤에서 잠금장치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유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가방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았죠. 손에 쥔 건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나의 전부구나. 33 겨울. 유나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깨 위에 쌓였죠. 춥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모든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서 뭔가가 만져졌어요. 외할머니의 바느질통이었죠. 유나는 그걸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물려준 거였죠. 유나야, 이건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거요. 너한테 줄게.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었죠. 힘들 때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혼자 울었죠. 하지만 그 울음 속에서도 손은 바느질통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유일하게 남은 거니까요. 할머니가 남긴 것, 그리고 자기 자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버스가 왔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확인하지 않았죠. 그냥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유나는 바느질통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버스에서 내린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겨울 저녁은 빨리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골목 끝 허름한 건물에 원룸 임대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죠. 유나는 그 건물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이게 전 재산이었죠. 일단 잘 곳을 구해야 해요. 오늘 밤이라도. 부동산은 건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죠.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기, 방 있을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증금 얼마나 있어요? 2천만 원 정도요. 남자가 유나를 훑어봤어요. 명품 가방도 없고 화려한 옷도 아니었죠. 그냥 지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반지하 하나 있는데 보증금 1,500, 월세 35만 원이에요. 볼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열쇠를 들고 일어났죠. 유나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작았어요.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좁았어요.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이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죠. 어때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시댁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구박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로 할게요. 유나가 말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유나는 반지하 원룸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이불도 없이 외투를 뒤집어 쓰고 잤어요. 춥고 불편했죠.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쏟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유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학력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죠. 33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나이가 좀. 다른 분 뽑았어요. 거절의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유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절당했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보증금을 내고 생활용품을 사니 돈이 빠르게 줄었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유나는 골목을 걸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세탁소가 눈에 들어왔죠. 직원 구함이라는 종이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세탁소에서 일해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서 다림질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5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저기 직원 구한다고 해서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세탁소 일해봤어? 아니요. 하지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여자가 한참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랐죠. 손 좀 보여봐. 유나가 손을 내밀자 여자가 그 손을 잡고 살펴봤죠. 손이 곱네. 이런 일 안 해본 손이야.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열심히 할게요. 뭐든지요.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내일부터 나와. 월급은 150만 원이야. 적지만 일 배우면서 받는 거니까.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들은 긍정적인 말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고맙긴. 일이 고된데 버틸 수 있겠어? 버틸 수 있어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죠. 시댁에서 7년을 버텼는데 세탁소 일쯤이야. 세탁소 사장 이름은 박순자였어요. 40에 남편을 잃고 혼자 세탁소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죠. 투박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세탁소에 출근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 얼룩 빼는 법, 다림질하는 법.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순자가 가르쳐 줬습니다. 유나는 열심히 따라했죠.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순자는 유나의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이 동네에 왔는지, 왜 이 나이에 세탁소에서 일하는지, 그냥 일만 가르쳐 줬죠. 그 무심함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유나는 세탁소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한 손님이 찢어진 옷을 들고 왔어요. 이거 수선돼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옷을 보니 실크 블라우스였죠. 소매 부분이 꽤 길게 찢어져 있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크는 우리가 못해요. 수선집에 가야 해요. 손님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유나는 그 블라우스를 한참 바라봤죠. 저건 감침질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겉에서 실밥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만 꿰매면. 사장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저 옷,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응? 너 바느질 할 줄 알아?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 하지만 망치면 내가 물어내야 해. 그날 밤 유나는 원룸에서 블라우스를 펼쳤습니다. 외할머니의 바느질통을 열었어요. 오래된 바늘과 실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가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실을 꿰고 바늘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얼마 만에 하는 바느질인지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외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유나야, 바느질은 마음이여.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야 옷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여.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꿰맸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였어요. 블라우스에 찢어진 부분이 감쪽같이 붙어 있었죠. 유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내 손으로 해낸 거야? 신기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유나는 블라우스를 세탁소에 가져갔습니다. 순자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거 내가 한 거야? 네. 어디 수선했는지 안 보여.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 이 정도 솜씨면. 그때 어제 그 손님이 들어왔어요. 블라우스 찾으러 온 거였죠. 수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손님이 의아해했습니다. 순자가 블라우스를 건넸어요. 저희 직원이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손님이 블라우스를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찾다가 찾지 못했죠. 어디 찢어졌던 거예요? 안 보이는데. 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완전 새 옷 같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바느질 좀 했어요. 손님이 연신 고맙다며 수선비를 냈습니다. 일반 수선비보다 더 많이 주고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 세탁소에 바느질 잘하는 사람 있대.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수선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찢어진 코트, 단추가 떨어진 양복, 지퍼가 망가진 치마. 유나는 하나하나 정성껏 수선했습니다. 손님들이 놀랐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다니.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만 올게요. 그 말들이 유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7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죠. 어느 날 한 손님이 한복 치마를 들고 왔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수선돼요? 손님이 물었죠. 유나가 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복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해볼게요. 유나가 말했어요. 그날 밤 원룸에서 한복 치마를 펼쳤습니다. 비단 천이었어요. 일반 천보다 다루기 까다로웠죠. 하지만 외할머니에게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한복은 보통 옷이랑 달라. 결을 따라 꿰매야 해. 할머니 말씀대로 결을 살펴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수선을 마치고 한복을 들어봤어요. 찢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았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또 해낸 거야? 이걸 내 손으로 한 거야? 그때 무언가 깨달았어요. 외할머니가 남긴 건 바느질통만이 아니었죠. 손끝에 잠든 재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달라졌어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바느질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전통 바느질 기법, 한복 구조, 자수 기초. 배울 게 많았죠.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바늘을 잡고 있으면 외할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유나야, 사람이 힘들 때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요.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바느질을 하는 동안은 시댁에서의 기억도 이혼의 아픔도 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조금씩 유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죠. 1년이 지났어요. 유나는 34이 됐습니다. 반지하 원룸 생활도 세탁소 일도 익숙해졌죠. 수선 실력은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 씨, 네, 사장님.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야?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세탁소에 있을 손이 아니야. 더 큰 일을 해야지. 유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전 그냥 생각해봐.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할지. 순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바느질통을 열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손으로 무얼 할지. 아직 답은 몰랐어요. 하지만 막막하지만은 않았죠. 손끝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손은 세탁소에 있을 손이 아니야. 더 큰 일을 해야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나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더 큰 일이라니. 그게 뭘까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큰 걸 바라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바느질을 할 때면 마음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이걸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한복을 만져볼 때면 특히 그랬습니다. 외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평생 바느질을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건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죠. 가난했으니까요.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도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걸까요? 세탁소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어요. 유나는 35이 됐죠. 그 사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수선 실력이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났어요. 일부러 먼 데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죠. 여기 바느질 잘하는 분 있다면서요? 한복 수선도 돼요? 다른 데서 안 된다고 한 건데 여기서 된다고 해서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순자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어요. 유나 씨, 이러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사장님.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몸은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세탁소 일, 밤에는 수선 작업. 잠잘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힘든 것보다 기쁜 게 더 컸죠.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해 가을, 한 손님이 특별한 의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할머니 유품인데요. 손님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어요. 안에는 낡은 한복 저고리가 들어 있었죠.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손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했죠. 유나는 그 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추억을, 그리움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해볼게요. 유나가 말했어요. 손님이 고개를 깊이 숙였죠. 부탁드려요. 꼭 좀 부탁드려요. 그날 밤부터 유나는 그 한복에 매달렸습니다. 바른 색을 어떻게 살릴까? 해진 부분은 어떻게 메울까?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전통 한복 복원에 관한 책이었죠. 밤새 읽고 또 읽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해진 부분을 감침질로 메우고 바른 부분은 천연 염료로 조심스럽게 물들였어요. 깃과 고름을 새로 달았죠. 완성된 한복을 펼쳐봤습니다. 오래됐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죠. 손님이 한복을 받아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옷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에요. 유나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이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36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유나는 순자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나가려고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죄송해요.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죄송해. 난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여기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순자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잘 될 거야. 내 손을 믿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기회를 준 사람이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가서 잘해. 그리고 유명해지면 나 좀 불러줘. 순자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유나는 울면서 웃었죠. 공방을 열 장소를 찾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모은 돈과 처음 받은 위자료에 남은 금액을 합쳐도 넉넉하지 않았죠. 좋은 자리는 보증금이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찾은 곳은 시장 골목 끝 작은 가게였어요. 오래된 건물의 2층이었죠. 계단이 가파르고 창문이 작아서 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쌌어요. 그게 중요했죠. 유나는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닦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유나의 옷수선. 허름한 간판이었어요. 하지만 유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글자였죠. 내 이름이 걸린 곳. 내가 만든 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방이었어요. 손님이 올지 일이 들어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을 경험했으니까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었죠. 처음 석 달은 힘들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죠.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세탁소에 그냥 있을걸?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연습했습니다. 전통 자수를 배우고 누비 기법을 익히고 한복 구조를 공부했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방 한쪽에 쌓여갔어요. 밤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손님이 왔어요. 여기 한복 수선 된다면서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죠. 유나의 심장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해드릴게요. 그 손님이 시작이었어요.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입소문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시장 골목에 바느질 잘하는 데 있대. 한복 수선을 기가 막히게 해. 다른 데서 안 된다는 것도 거기선 돼. 반년이 지나자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밤잠을 줄이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공방을 연 지 2년이 됐어요. 유나는 38이 됐습니다. 그 즈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단정한 옷차림에 어딘가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혹시 여기가 유난의 옷수선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한복 디자이너예요.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한복 디자이너? 이런 허름한 공방에? 아, 네. 무슨 일로?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손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서연이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수선 샘플들을 유심히 살펴봤죠.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서연이 한참 동안 샘플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봤죠. 이 누비법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요. 할머니가 어디 계셨는데요? 전라도 시골이요. 평생 바느질 하신 분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덕이요. 왜요? 서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누비법,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거예요. 옛날 궁중 침선 방식과 비슷해요. 유나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건데요. 서연이 웃었어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저도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복 브랜드의 마감 작업을 유나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디자인은 서연이 하고 손바느질 마감은 유나가 했죠.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나.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서연은 유나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 마감을 봐요. 완벽해요. 요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나 씨, 당신 손은 정말 특별해요. 그 말들이 유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7년 동안 쓸모없다는 말만 듣던 사람에게 이런 칭찬은 생소하고도 감격스러웠죠. 서연의 브랜드를 통해 유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한복 마감 누가 했어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유난의 옷수선이라고 작은 공방이에요. 업계에서 조금씩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들도 유나에게 마감을 맡기기 시작했죠. 일이 늘어났어요. 공방이 비좁아졌습니다. 공방을 연 지 4년째 되던 해 유나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40살이 되던 해였죠. 새 공방은 시장 골목이 아니라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빛이 잘 들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죠. 서유나 한복 공방. 이번에는 풀네임을 썼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41살, 42.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이제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직접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에게 디자인을 배우고 전통 기법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죠. 첫 작품이 완성됐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만든 한복, 내 이름을 건 작품. 서연이 그 한복을 보고 말했어요. 이거 출품해봐요. 출품이요? 한복 공모전이요.
유나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도전해봐요. 안 되면 어때요? 해보는 거죠. 서연의 말에 유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어요. 결과는 입선이었습니다.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43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유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서유나 선생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한국전통공예협회입니다. 한복 명장 심사에 대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명장? 심사요? 네. 선생님의 작품과 기술력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장? 내가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나 방금 알아요. 내가 추천했거든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저를, 왜긴요? 당신이 그만한 사람이니까요. 명장 심사는 까다로웠습니다. 작품 심사, 기술 시연, 서류 검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바느질 시연을 할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바늘을 잡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유나야, 바느질은 마음이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야 옷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그 말을 떠올리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시연이 끝났어요.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 누비법,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방식인데 옛날 궁중 침선 방식과 유사하군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유나가 대답했어요. 외할머니한테요.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 바느질하신 분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죠.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 제127호 서유나. 유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꿈인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빈손으로 쫓겨났던 여자가 명장이 됐어요. 세탁소 보조로 시작해서 작은 공방을 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여기까지 왔죠. 유나는 외할머니의 바느질통을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할머니가 쓰던 바늘과 실이 그대로 있었죠. 할머니, 나 해냈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평생 이름 없이 바느질을 했죠. 가난했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손끝은 손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끝이 인정받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나한테 이걸 남겨줘서. 명장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작품 의뢰. 갑자기 바빠졌어요. 하지만 유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접 바느질을 했어요. 제자를 받아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죠. 공방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한복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유나는 그들에게 외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가르쳤어요. 바느질은 마음이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야 해.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였죠. 명장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유나는 45이 됐습니다. 이혼한 지 12년째였죠. 그 사이 많은 게 변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큰 길가에 번듯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 작품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시댁에서의 기억이, 이혼의 상처가 떠오를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유나는 바느질통을 열었습니다. 바늘을 잡고 천을 꿰매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사람이 힘들 때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바느질은 유나를 살린 거였죠. 그해 겨울,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사용할 한복을 제작해 달라는 거였죠. 대규모 행사라서 여러 벌이 필요합니다. 임원진 부인들과 귀빈들이 입을 거예요. 유나는 의뢰서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이름, 한성건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죠? 아, 맞아요. 전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12년 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는 게. 유나는 한참 동안 의뢰서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할까? 아니, 왜 내가 피해야 하지? 결국 수락했어요.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 사람이었죠.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한복 12벌을 꼼꼼히 점검했죠. 주름 하나, 실밥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전 남편의 회사에 가는 건데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빈손으로 쫓겨났던 33세 여자는 이제 없었죠. 지금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대한민국 한복 명장이었습니다. 갈까? 유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어요. 행사장은 서울 시내의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꽃 장식이 화려했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죠. 유나는 한복이 담긴 박스들을 들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서유나 한복 공방입니다. 한복 납품건으로 왔어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아, 네. 명장님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큰 대기실에 도착했죠. 안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임원 부인들과 귀빈들이었어요. 명장님 오셨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여성들이 고개를 돌렸죠. 어머, 직접 오셨어요? 한복 명장님이시라면서요? 여성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유나입니다. 오늘 한복 피팅 도와드릴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복을 맞춰드렸습니다. 치수를 확인하고 핀을 꽂아 수정할 부분을 표시했죠. 와, 이 천 정말 좋네요. 손바느질이라면서요? 대단해요. 요즘 이런 솜씨 보기 힘든데. 칭찬이 쏟아졌어요. 유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피팅이 한창일 때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 오십니다. 누군가 알렸죠. 대기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한복 소매를 다듬고 있었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구두 소리였습니다. 한복 명장님이 직접 오셨다면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에 든 핀을 천천히 꽂으며 일을 마무리했죠. 네, 저기 계세요. 누군가 유나 쪽을 가리켰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죠. 유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한정우였습니다. 12년 전 침묵으로 자신을 버린 그 남자.
한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졌죠.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한복명장 서윤아입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한정우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물었어요. 29쯤 돼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죠. 비서인 것 같았습니다. 윤아는 그 여자를 한번 쳐다봤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지금 사귀는 사람. 12년 전에도 젊은 비서였고 지금도 젊은 비서였죠. 변하지 않은 남자. 한정우는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죠. 윤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한정우는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였죠. 회장님, 일정 있으시잖아요. 옆에 비서가 말했습니다. 유아은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녀는 윤아를 힐끗 봤어요. 그 눈빛에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복 피팅은 직원분들이 하실 테니 저희는 먼저. 잠깐. 한정우가 하은의 말을 끊었어요. 나 좀. 잠깐만. 그는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까?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할 얘기가 있으세요? 있어. 꼭 하고 싶은 말이. 나중에 시간 되면요. 윤아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한복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의사가 없다는 듯이 한정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죠. 한정우가 나간 뒤 대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왜 저러셨지? 명장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을 계속했죠. 그때 유아은이 다시 들어왔어요. 한정우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기요. 하은이 윤아에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명장님 맞으시죠? 네. 회장님이랑 어떻게 아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윤아는 하은을 바라봤어요. 왜 궁금하세요? 그냥요. 회장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옛날에 알던 사이예요. 얼마나 옛날이요? 12년 전쯤.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죠. 혹시 그때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유 비서님, 회장님이 부르세요. 하은은 말을 멈추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윤아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죠. 피팅이 끝나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아는 대기실 한쪽에서 혹시 모를 수선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바느질 도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죠. 행사장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박수 소리. 화려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윤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자신도 저런 자리에 있었죠. 회장 며느리로서.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투명 인간 같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명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 차이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 중간에 한 여성이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명장님, 저고리 고름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서요. 임원 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나는 바로 일어나 고름을 확인했어요. 아, 여기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바늘을 들고 능숙하게 고름을 고쳐 달았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았죠. 와, 정말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여성이 나가려다 멈췄어요. 그런데 명장님, 아까 회장님이랑.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이 명장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나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얘기요? 한복솜 씨가 대단하다고,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요. 여성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행사가 끝나갈 무렵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정우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유나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앉은 채로 그를 바라봤죠. 다 끝났어요? 응, 거의.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몇 걸음 앞에서 멈췄어요. 유나야, 나. 여기서는 그냥 명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12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바라봤죠. 한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널 그렇게 보내고. 알아요.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12년 전에 비겁했던 건 알겠고, 그래서 지금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한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과는 받아줄게요. 근데 그게 다예요. 유나야,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요. 당신 전처가 아니라 한복명장 서유나로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얘기는 하지 말아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죠. 굳어버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유하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머님이 찾으세요. 하은이 말했어요. 그러다 대기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한정우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했죠.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유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죠. 명장님, 혹시 피팅 다 끝났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한복 잘 입으세요. 정성 들여 만든 거니까. 그리고 나갔어요. 뒤에서 한정우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오니 밤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떨렸죠.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의 재회였어요. 상상했던 것과 달랐죠. 드라마틱하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마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죠. 택시를 잡아 타며 유나는 생각했어요. 12년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쫓겨났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서 있어.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나의 공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유나 명장님이시죠? 네, 맞아요. 한성건설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명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유나의 손이 멈췄어요. 회장님 어머님, 시어머니 최명숙이었죠. 무슨 일로요? 행사 때 입으셨던 한복에 대해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알겠어요.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오후 2시에 괜찮으시다면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게. 다음 날 오후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젊은 여자였어요. 유아은이었죠. 뒤를 따라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최명숙. 70살이 됐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 날카로웠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유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1초, 2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너. 그 한마디가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나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유아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이상한 말이었어요. 유나는 피식 웃었죠. 네,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유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유아은도 옆에 앉았죠. 유나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한복들, 작업대 위에 바느질 도구들, 창가에 놓인 상장과 인증서들. 한복 명장이 됐다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어떻게? 그냥 바느질을 했어요. 12년 동안. 유나가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행사 때 한복 봤어. 네. 내가 입은 것 말고 다른 사람들 거. 시어머니가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누비법 어디서 배웠어?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외할머니한테요. 외할머니? 네.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 바느질하신 분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외할머니 이름이 뭐야? 김순덕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흔들렸어요. 찬물이 조금 쏟아졌죠. 어머님? 유아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나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람, 김순덕 씨가 내 외할머니야? 네. 왜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누비법, 내가 알아. 유나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어떻게요? 우리 할머니, 내 친할머니가 그렇게 했어. 똑같이.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궁중 침선장이었어. 조선 마지막 침선장.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궁중 침선장? 그게 무슨 말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품을 남겼어. 바느질 도구하고 도안첩.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걸 물려받을 사람을 따로 정해뒀어. 자식들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제자한테. 마지막 제자. 시어머니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제자가 내 외할머니 김순덕 씨야. 유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순덕. 외할머니 이름이었어요. 궁중 침선장의 마지막 제자? 그게 외할머니였다고요? 할머니는 그 얘기 한 번도 몰랐을 거야. 내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 뒤로 소식이 끊겼고 내가 유품을 가지고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원래는 내 외할머니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가 숨겼어. 왜요? 그냥.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이었어. 그 유품이 우리 집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한테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외할머니가 궁중 침선장의 제자였다니. 그리고 그 유품을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었다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행사 때 내 한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유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누비법, 그 바느질. 우리 할머니 솜씨랑 똑같았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외할머니가 배운 거구나. 그리고 그걸 너한테 물려줬구나. 유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외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골 마루에서 바느질을 가르쳐 주던 할머니. 그 손끝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할머니는 평생 이름 없이 바느질만 했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기회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줬고 그냥 시골 할머니로 돌아가셨어요.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 그 유품이 내 외할머니한테 갔으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유아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저기, 그러면 명장님이 정우 전처야.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유아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12년 전에 내가 내쫓은 며느리야. 그 말에 유아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복 명장이야. 내가 쓸모없다고 했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참 모르는 거야. 유아은은 유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죠. 경계심, 놀라움, 그리고 뭔가 두려움 같은 것.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품, 가져올게. 네. 원래 주인한테 줘야지. 내 외할머니는 이미 갔지만 내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할머니 뜻이었을 거야. 내가 늦었지만. 유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서서 유나를 봤죠.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말. 유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취소 못하지. 이미 한 말이니까. 근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어머니는 나갔어요. 유아은이 황급히 뒤따랐죠.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12년 만에 들은 사과였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었죠.
하지만 막상 들으니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펐죠. 며칠 뒤 택배가 왔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오래된 냄새가 났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느질 도구들이 있었어요. 옛날 바늘, 골무자, 그리고 낡은 책 한 권, 도안첩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종이들, 정교한 한복 도안이 그려져 있었어요. 첫 장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느질은 마음이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야 옷이 사람을 살린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외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여기서 온 거였구나. 궁중 침선장이 남긴 말이었구나. 유나는 도안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울었어요. 할머니가 물려준 게 이거였구나. 그냥 바느질 솜씨가 아니라 한 세대의 유산이었구나. 눈물을 닦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빈손으로 쫓겨났던 여자가 명장이 될 수 있었는지, 외할머니가 남긴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궁중 침선장이 남긴 것 때문이었죠. 한 세대를 건너 전해진 손끝의 유산이었습니다. 유나는 바느질통을 열었어요. 외할머니가 물려준 낡은 통과 궁중 침선장이 남긴 도구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어갈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시작한 걸, 외할머니가 이어간 걸, 내가 이어갈게요. 며칠 뒤 공방으로 한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온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유나는 작업대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유나야. 그가 불렀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봤죠.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다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앉을래요? 유나가 의자를 가리켰지만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서서 할게. 그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요? 우리, 너랑 나. 유나는 한정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12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널 그렇게 보내고 매일 후회했어.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버렸어.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났잖아. 이건 운명인 것 같아.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한정우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가 지켜줄게. 진짜로.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아니요.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일은 이제 괜찮아요. 용서했어요. 정우 씨도 어머님도. 그럼 왜? 용서하는 거랑 다시 시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12년 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였고 시댁 며느리였고 그게 다였죠. 내 이름은 없었어요. 한정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유나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복명장 서유나예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요. 그래도 같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나가 말을 끊었어요. 그 집으로, 그때로. 다시는. 한정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상처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한 것 같기도 했죠. 내가 그만큼 싫어? 싫은 게 아니에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금의 제가 좋은 거예요. 혼자 선 지금의 내가. 한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의 얼굴에 빛이 비쳤죠.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12년 전에 그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눈치를 보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똑바로 서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한정우가 중얼거렸어요. 변한 게 아니에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원래의 내가 된 거예요. 그 집에서는 못 됐던. 그 말에 한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알아요.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정우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행복해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유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미련도 분노도 슬픔도. 그냥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하은이었어요. 혼자 온 거였죠. 들어가도 돼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하은이 의자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오셨어요? 유나가 먼저 물었죠. 그냥 궁금해서요. 뭐가요? 하은이 유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유나는 잠시 하은을 바라봤어요. 29. 12년 전 자신을 쫓아낸 비서와 비슷한 나이였죠. 그리고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여자. 왜 궁금해요? 그냥요.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명장님한테 다시 가겠다고 했다면서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왜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옆에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거절한 거예요? 유나는 하은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거죠. 자신의 미래가. 내가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나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잃어요. 하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7년을 살았어요. 근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내 이름도, 내 일도, 내 존재도 다 사라졌어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쫓겨났을 때 가진 건 5천만 원짜리 수표 하나랑 바느질통 하나였어요. 그게 다였죠. 하은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 이름이 있고, 내 일이 있고, 내가 있어요. 누구 아내도, 누구 애인도 아닌 나로서. 유나가 하은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에요.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해줄게요. 뭔데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나가야 해요. 그때 뭘 가지고 나갈 건지 지금부터 생각해 두세요. 하은이 떠난 뒤 유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12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쫓겨나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울던 그 여자. 아무것도 없었죠. 갈 곳도 할 일도 자신감도.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버텼고 일어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긴 바느질통 하나로. 유나는 작업대 위에 바느질통을 바라봤어요. 외할머니 것과 궁중 침선장 것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두 세대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어가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해 겨울 공방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유나 한복 공방. 전통을 잇다. 유나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투박하지만 단단한 글씨체였죠. 간판을 올리고 내려와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야. 빈손으로 쫓겨났던 여자가 이제 이렇게 서 있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어깨 위에 쌓였죠. 12년 전에도 눈이 왔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울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죠.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업대 위에 만들다 만 한복이 놓여 있었죠. 제자가 처음으로 만드는 한복이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한복을 들어봤어요. 미소가 지어졌죠. 바느질은 마음이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야 옷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외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제자에게도 전해줘야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는 공방 창가에 앉아 도안첩을 펼쳤어요. 궁중 침선장이 남긴 것이었죠. 낡은 종이에 그려진 한복 도안들.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00년 전 누군가의 손끝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그 손끝이 외할머니에게 전해졌고 외할머니에게서 자신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해질 거였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줄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졌죠. 자신 때문에.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나한테 이걸 남겨줘서.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바느질을 해야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손끝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게 유나의 삶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좋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바느질통을 닫고 불을 껐어요. 공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죠. 어둠 속에서 한복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들이었어요. 자신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들.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웠어요. 골목을 걸어 나왔죠. 눈이 쌓인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졌죠. 차갑지만 기분 좋은 차가움이었습니다. 12년. 그 시간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거였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서 멈추지 않고. 그게 서윤아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빈손으로 쫓겨났던 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유나는 한 번도 복수를 꿈꾸지 않았죠. 그냥 묵묵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요. 어쩌면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시간이 흘러 그게 증명되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신가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가요. 아니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